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굉장히 복잡한 이 대장동 사건 좀 설명해달라는 의견들이 유튜브에 많으시네요. 문자로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정치 다 걷어내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여기에 들어간 기본 자본금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의 자본금 회사, 자회사인 천화동인에 들어간 돈이 다 합쳐서 3억 원이죠.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400억 원의 사채에 가까운 비싼 이자로 돈을 끌어와서 시행사업을 진행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인허가권에 대한 의혹이 하나 있고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가 궁금하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정치, 진영 이런 걸 덜어내고 보시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왜 화천대유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느냐. 아마 여기에서부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겠죠. 자, 오늘은 미술시장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한국의 유명 팝아트 작가 이동기 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BTS 제이홉의 솔로 음원 치킨 누들 스프 커버가 바로 이동기 작가의 작품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다음 세대인 김지희 작가 작품을 보고 왔거든요. 개인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 산업 디자인에도 접목이 많이 돼서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 특히 MZ세대가 참 열광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달리와 감자탕이라는 드라마도 지금 방영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도 아트 컬렉터들 얘기가 나오는데 역사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정도 평가가 가능한 국내 미술시장 아트페어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왜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세종대학교 문화산업경영융합전공의 김보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 고흐, 앙리 마티스, 모네, 르누아르 세계적인 화가들 전시회가 끊임없이 한국에서 열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미술관은 왠지 내가 가면 안 되는 곳 같기도 하고 아트 컬렉터라는 게 어제 무슨 퀴즈를 다 물어봐주는 유재석 씨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젊은 아트 컬렉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돈 없는 사람이 이 관심 가지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수치상으로도 미술 시장이 굉장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양대 경매사인 서울 옥션과 K 옥션에서요. 지난 상반기, 올 상반기 낙찰액이 1,300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의 총액이 517억이었는데요. 이것만 비교하더라도 3배를 넘은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주요 이 경매 낙찰률도 90%를 넘나드는 그런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 열렸던 아트페어 화랑미술제에서는요. 네. 최대 관람객 수인 48,000명이 왔다 갔고요. 또 부산에서 열린 부산 아트페어에서는 매출 총액 350억을 기록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이런 표현이 약간 저어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술 작품은 사실 기본적인 단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미술 시장에 젊은 손님이 많아지고 호황을 누린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낮은 금리 그리고 부동산 규제 등으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요. 미술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미술품 구입에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투자와는 달리 취득세나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가 없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천만 원 미만의 미술품 혹은 살아있는 작가의 작품, 조각 작품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트테크 혹은 세테크라는 용어도 새로 생겨났고요. 세테크요? 네. 그리고 미술에 관심 없던 40, 50대도 신규 컬렉터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고가의 명품보다 작품 한 개를 한번 구입해 보겠다라고 하는 20, 30대의 컬렉터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BTS의 RM, MZ세대의 미술여풍에 불을 지핀 주인공입니다. RM이 보는 책 하면 보통 13쇄, 14쇄 간다고 하고요. RM이 좋아하는 그림, 이거 MZ세대에게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기존 세대와 MZ세대 컬렉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MZ세대는 무엇보다 다양한 투자 방법에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실제로 한정판 상품을 구입한 뒤에 그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파는 리셀 테크에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무엇보다 부동산처럼 큰 자금이 필요한 것보다 당장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죠. 미술품 같은 경우에도 그 유명한 고가의 블루칩 작가의 작품보다는 자신의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구매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고가의 굉장히 이미 유명한 작가 작품들보다도 접근 가능성이 있는 작가의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자, 미술 작품 투자에 관심을 막 가지기 시작한 젊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투자할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미술 시장은 이론적으로 그 작품 거래의 최초성 여부에 따라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즉 시장에 처음 나오는 1차 시장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갤러리와 아트페어가 있고요. 2차 시장, 그러니까 재판매 시장으로는 옥션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이제 K-팝 스타들이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미술 작가들도 갤러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전문 용어로 전속 작가 제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갤러리 입장에서는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갤러리 입장에서는 이 소속 작가의 새로운 작품, 신작을 위주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합니다. 그래서 갤러리에서도 이제 작품을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갤러리하고 미술관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것도 네. 좀 알려주세요. 미술관은 작품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대중들을 위해서 감상과 그리고 소장품의 어떤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갤러리는 작품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작가를 발굴하고 전시하는 영리 목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미술관은 티켓을 끊고 들어가시죠. 그런데 갤러리는 대부분 관람비가 없습니다. 자, 갤러리 통해서 그림 구입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작품을 구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한 번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신작 위주의 새로운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작품 구매 후에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에 굉장히 취약한 점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떤 작품 보관이라든지 보존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구입한 작품을 재판매할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갤러리를 방문해서 사실은 이 작품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선뜻 망설여질 수도 네. 있죠. 그렇다면 미리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작가들 보시고 온라인으로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갤러리에 문의를 하거나 이 관심 있는 작품, 작가를 찾아서 발품을 파는 게 저는 좀 힘들어요. 이런 분들에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다른 방법으로는 그 국내외에 여러 갤러리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아트 페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200개 내외의 갤러리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각각의 부스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이제 판매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갤러리 입장에서는 갤러리를 대표하는 작가들 그리고 작품들이 선보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는 10월 15일부터는 키아프 서울이라는 대규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말고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은 아트 페어들이 온라인 뷰잉룸이라고 해서 온라인상의 새로운 판매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라인을 통해서 전시와 판매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은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작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 그리고 뭐 스튜디오 풍경, 작가와의 대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함께 선보일 수 있어서 이 대안적인 판매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 200여 개의 갤러리 부스를 일일이 다 돌아다니다 보면 기억이 안 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이에 반해서 온라인 뷰잉룸은 대부분의 작품들의 가격이 공개되어 있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서 부담 없이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키아프 외에 또 다른 아트페어들도 열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아트바젤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아트페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바젤의 페어는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오프라인상에서 지난주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미술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성황리에 잘 마쳤고요. 올해 이제 우리 키아프도 코엑스에서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화점에서 미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상품? 미술 작품을 네.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동안 이제 이런 백화점과 같은 유통업계에서는 사실 미술이라고 하는 거,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전시하는 정도로 여겼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백화점의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그림 쇼핑을 본격적으로 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백화점들도 미술품 판매까지 나서는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동탄에 문을 연 한 백화점은 세계적인 예술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부터 국내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100여 점을 백화점에서 전시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백화점 최초로 그 오디오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슨트라는 게 작품에 대한 해설을 도와주시는 미술관에 그렇죠. 계신 선생님들이시죠? 네. 보통 이제 자원봉사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작가나 이제 작품에 좀 애정이 있으신 분들을 교육해서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게 그 접점을 마련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런데 미술품이라는 것의 가격이 어제 그 유재석 씨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 특히 설치 미술 같은 경우에는 난해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컨대 어제 등장했던 건 바나나 하나에 1억 5천만 원. 네. 이 바나나는 어차피 생명을 곧 다할 것인데 이 가격에 대한 동의라는 게 결국은 주관적으로 내가 보기에 이게 작품이면 그 가격이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15만 원 정도로도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남 얘기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례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백화점에서의 미술 작품 판매와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서울의 한 백화점은 그 갤러리와 같이 협업을 해서 비대면으로 예술 작품을 관람하고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집을 또 방문해서 그 집의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미술품을 제안하는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특히 유통업계를 통한 플랫폼에서는 뭐 15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동 구매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요즘 굉장히 네. 이슈가 되고 있는 한 분야죠. 그러니까 분할 투자 혹은 이제 조각 투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부동산도 나눠서 투자할 수 있지만 미술품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인데요. 고가의 미술 작품을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해서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면 네. 그 작품을 재판매해서 그 생긴 이익을 그 지분만큼의 비율로 나눠 갖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주식회사 같기도 하고요. 네. 리츠 투자 같기도 하고 공동구매라고 하니까 왠지 그 옛날에는 온전히 내가 갖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기성세대들은. 그런데 아무래도 MZ세대가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시장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의 어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젊은 투자자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술품 공동구매다 하면 저희는 경제발전소라 그래서 교수님 미술품 공동구매를 했을 때 보통 투자율이 얼마나 나오나요? 수익률이?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용어로 케바케라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이 공동구매 플랫폼 중에 한 곳에서 박서부 작가의 작품을 3억 5천만 원에 공동투자로 100만 원씩 네, 모집을 했습니다. 네. 350명을 모집했는데 놀라운 것은 1분 30초 만에 45명이 참여해서 바로 마감이 됐고요. 예. 채 이제 두 달이 안 되는 56일 후에 이 작품을 재판매했는데요. 5억 원에 판매가 됐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약 한 40%가 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꽤 높은 케이스였는데 공동구매로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게 궁금해요. 하나, 여기에 45명의 지분이 있다고 하면 누구 집에 걸어놓지? 이런 작품은 유명해도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건가? 이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플랫폼마다 다른데요. 지분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하는 프라이빗 갤러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 공동투자 방식을 대중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누구나 그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오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품을 지분 소유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도 한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고가의 미술 작품 하면은 그동안에 뭐 정경유착이랄지 이런 데 등장했던 유명한 작품이 사실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매로 미술품을 투자하고 거래하는 게 혹여 세금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 제268조에 따르면 이 미술품을 만약 공유물로 간주한다면 각 분할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간 매매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따라서 원칙적으로 거래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은 있죠. 하지만 이런 법적인 문제보다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내가 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내가 희망할 때 과연 판매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셔서 어떠한 플랫폼이 가장 안전한지를 좀 따져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거래를 주선하는 플랫폼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막 미술품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작품 보는 눈이랄지 아니면 투자의 팁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귀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술 작품보다 사실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는 많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 중에서도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작품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투자로서만 접근을 한다면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적정한 매도 시점을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작품도 즐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향을 좀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그러려면 많이 다니시고 많이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고요. 또 여건이 된다면 내가 선호하는 작가나 작품이 미술사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품에 대한 공부 결국은 투자, 작품을 보는 눈 다 이거 경력에서 나오는 거군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문화산업경영융합전공의 김보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